자, 잼버리 대회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립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행사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또 만족스러운 행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속이 탔을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이와 관련된 겁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 다 말을 해주는군요. 이젠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은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오후 7시죠? K-팝 콘서트가 진행 중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도 생각컨대 지금 이 폐영식 행사가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자, 그럼요. 우선 준비된 영상이 그동안 새만금을 떠난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 어떤 모습,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간단하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위해서 입장하는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가슴을 좀 활 쉬세요. 마시면서. 자, 영상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종의 미는 어떻게든 거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폐영식 뒤어서 콘서트 그러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들이 좀 있죠. 따져볼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잼버리 대회 좀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공방이 서로를 향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는데 우선 문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영상 꽤 지난 거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원래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잼버리를 유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수건사변 공항 같은 거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던 건데 매립 등등이 속도가 나질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 매립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하셨습니다마는 농지 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하고 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은요. 태풍 지나간 뒤에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럼 저기 계속 있었으면 저 상태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철수한 상황인 거죠. 그거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자,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앞서 영상 들으셔보셨는데 새만금 개발을 위한 잼버리 대회? 그러면 정작 잼버리 대회에 관심이 집중된 게 아니라 새만금 개발 또는 매립을 위해 잼버리를 끌어들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건? 뭐 일단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예. 지금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행사 본연의 내용보다는 뭐 공항 건설이나 아니면 새만금 개발과 관련돼서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SOC를 위해서 잼버리를 활용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주객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문제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요. 새만금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1991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에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소위 박근혜 정부 하에서 협의하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전라북도 내부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예. 최종적인 결정전은 정부와 어떤 협의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결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사실은 고성과 새만금이 경쟁을 벌여서 새만금이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북도가 강력히 새만금을 요구한 데다가 사실은 아까 잠깐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시절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땅이 안정돼 있는 레저 용지가 아니라 이미 메워야 되는, 매립을 해야 되는 용지를 선택해서 거기서 굳이 하겠다고 주장을 한 게 전북도였었거든요. 네. 지금 침수 문제는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북 지역에서 환경처가 얘기하는 예.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한 부분들은 배임 혐의가 있느냐 이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예. 주장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BBC에 의하면 영국의 스카우트 연맹 대표의 예. 얘기에 의하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식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예. 위생 문제 이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네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원인들은 본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이런 논의들보다는 오히려 과거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끌어오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외부에서는 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예를 들면 새만금에 대한 간척 사업에서 소위 매립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본행사를 준비했던 소위 조직위원회에 예. 잘못된 준비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 핵심인데 예. 갑자기 지금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전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현 정부의 조직위원회가 예.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 본인들의 예를 들면 지금 잘못된 사업 실패를 갖다가 무마하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그러죠. 예. 쉽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든 예. 아니면 특검이든 예.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왜 이런 실수가 왔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유희석 대변인 반론하실 것 같아서 잠깐 조금 있다가 좀 들어보고 내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침수된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모습인 거죠. 지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보면 잼버리 양장 모습이 지금 저렇답니다. 그럼 저기 보면 저 판넬 있는데 저 자리가 다들 텐트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새마음에서 잼버리가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조지경이 됐던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요. 일단 이런 부분까지 보이고 있는데 장윤성 기자께는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지관림 기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를 물도 잘 안 빠지는 농업용지로 일단 설정을 해서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레저용지로 바꿔서 새만금에 쓰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 빠진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소금기 문제도 있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속했던 숲 조성도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땅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왜 예.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지 예.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왜 새만금이냐? 예. 차라리 숲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탄식 뭐 예. 이런 게 지금 사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지를 우리 마음대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기 위해서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예.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200만 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숲이 됐든 예. 뭐 농지가 됐든 예. 아니면 지금처럼 뭐 간척지가 됐든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개간된 간척지에서 예.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91년도에 했던 고성 잼버리는 굉장히 잘 됐었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유치했을 때 전두환 정권에서 고성에 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를 만들었는데 예컨대 지금에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예. 산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 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농지로 간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그리고 이 훼손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일 절대 농지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소리인가요? 새만금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시 예. 고성과 새만금 둘 중에 놓고 그럼 어디가 더 나은 예. 거냐라고 해서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새만금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새만금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 확인.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일방적으로 새만금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 최종적으로 그건 우리가 결정해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국제 스카우트 예. 연맹이 있는데 예.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우리가 여길 정해서 우리 예.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국제 스카우트 연맹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제일 원칙이 200만 평 부지 제공이 원칙이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것이고요. 말씀의 취지는 전북도는 관여한 바 없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가 집행기구로 들어가 있지만 전라북도가 내가 새만금으로 하겠습니다. 유치 작전은 같이 했겠죠. 뭐 오.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그건 그럼 고성도 제가 아까 마찬가지인 방금 말씀은 것이고. 전북도가 새만금을 강력히 밀었다라는 건 틀린 사실입니까?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뭐 제주도나 서울시나 예, 예. 서로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동네로 유치가 오. 돼야 뭐 경제 효과가 뭐 6조내 얼마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예. 것처럼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부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하고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여기를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개최지로 결정을 했어요. 지역으로. 예. 여기서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를 맡아서 예. 운영을 하고 부지를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민간하고 알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갯벌에다가 예. 아직 물도 덜 빠지는데 예.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가서 텐트를 치게끔 하면 어떡하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년 전에는 여기가 해창 갯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조제를 막고 육지화 예. 작업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 빠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사태가 거죠. 벌어진 거란 지금 말이에요? 상황이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배수펌프도 막 여러 예, 대를 예. 놓고 운영의 묘를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해지는요. 사실은 새만금 땅이 면적이 뭐 좁은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사실은 새만금 매립이 이미 한참 전에 돼서 굉장히 땅이 안정화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도의 땅이 레저 용지가 이미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왜 안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평. 예. 200만 평이 확보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는 200만 평이 넘는데요, 그 땅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조성을 할 때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첫 예. 번째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예. 배수 개선 공사의 필요성은 계속 예. 제기가 됐었다. 작년에 아니, 그건 국회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그렇다는 말씀드린 거죠. 거는 이미 배수가 충분히 잘 되고 숲 조성도 가능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새만금에. 레저 용지로 설정된 아주 좋은 땅이 굉장히 넓은. 근데 거기는 왜 선택을 안 했냐는 거죠. 왜? 당시에 그 선택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똑같은 말씀을 예.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평 부지가 첫 번째로 확보가 돼야 되고 예. 그 200만 평 부지가 가능한 땅이 그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만금 있어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 왜 거기만 굳이 200만 평이 가능하다고? 아니 20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요. 잘 예. 감이 안 오신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 되는 잠깐만, 알겠습니다. 분량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축구장 넓이로 계산을 해봐도 뭐 요거는 제가 유희석 대변인께 어떤 다른 뭐 어떤 근거나 이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약간 핵심이-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새만금에 이미 지금 야영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배수도 되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저 용지가 이미 있었어요. 왜 당시에. 새로 거기에다가 또 하느냐. 결국은 새만금 간척이라든지 개발을 더 땡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야영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SOC 사업, 예를 들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든지 이거 예타 면제해가지고 민노총 전북 본부에서도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앵커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부를 맡은 지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이 누구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예. 이행은 중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결국 실행은 여기서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내 탓해서 뭘 하겠어요. 이거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정치적인 얘기 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배수가 안 되는 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북도에서 쭉 그동안 해왔었는데 전북도를 막 지금 몰아붙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북도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일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돼서 보면은 텐트가 안 꽂히니까 예. 그 물건 쌓는 그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하자고 업체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그러니까 그동안 집행위원회의 책임이 있건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있건 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산이 1,000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질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보자는 거지. 이게 어느 정부에서 결정됐고 무슨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 장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땅의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요, 국회에서 아마 상임위 차원으로서 이거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때요, 지금 정치화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들에서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땅이 선정이 됐고 무슨 과정이 있었고 굳이 레저 용지가 있었는데 왜 농업 용지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거든요. 지금요. 이 부분이 하나 땅의 문제고요. 다음은요, 조직이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 우선 관련 영상이 좀 있습니다. 정권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새만금 청에서 온수 냉통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추가 질문 같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향해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기자들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요. 더 질문을 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잼버리 지금도 공방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한참 넘게 지나간 시점에 개최가 됐습니다. 과거에 설사 문제가 있었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못했던 걸로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 무관심했던 겁니까? 아니했던 겁니까? 저는 조금 아니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이제 농지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 이게 농지 매립이 된 게 거의 2022년에 다가와서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에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2년이나 지체된 상태에서 예. 농지 매립이 돼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몇 개월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예.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가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자신을 저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아마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든 아니면 추가 조사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저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추궁이 돼야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상임위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상하리만큼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준비를 예. 한다고 했는데 영 형편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리를 더 좋은 자리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장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으로 한다면 최소한 분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채택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당시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예. 봅니다. 2022년 말이라도 저는 그 부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했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묘한 자신감으로 저렇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태도로 임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을 사실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저는 집중적인 질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원래 김윤덕 의원 이렇게 두 분이 구성됐던 것이 예. 추가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5명까지 조직위원장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도 공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국 스카우트 연맹 말씀하셨지만은 이분들이 의견을 냈을지 몰라도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예. 이 5명 조직위원회에 대한 좀 집중적인 어떤 조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석 대변인, 사실 이번 잼버리의 주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네. 이전부터 맡아와서 그렇게 계속 흘러갔다 그래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능력이 안 되는 부처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왜 여기에다 맡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유감스러워요. 이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폐지하겠다고 한 그 조직의 장을 맡는 순간 예. 일에 임하는 태도나 그런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큰 거를 맡았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김영숙 장관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속하는 담당 공무원들 역시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처로서의 기능을 했겠느냐. 예. 다른 부서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가부 자체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를 행안부라든지
뭐 문체부라든지 이런 부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일을 같이 협력 관계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예. 입장인데 폐지되는 부서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 그런 중간에 주무부처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여러 부처에 TF를 꾸리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주무부처를 바꾼다는 것은 일단 정부조직법상 여가부가 갖고 있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요. 기존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결국은 이 상황을 제대로 신경 써서 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좀 아까 말씀대로 너무 좀 뭐랄까요? 편하게 생각한 걸까요? 안이하게 생각할 건가요? 아무튼 일은 터지고 말았고 뭐 결과적으로 오늘 뭐 폐용식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장수의 문제, 운영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발언들 짚어봤고요. 근데 지금 남은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지금 화면 좀 보시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잼버리 대회를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물건 납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업체가 수십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알려지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텐트 매트 이 납품을 한 업체인데 그 납품 업체들을 경쟁을 시키는데 평가표에 보면은요 나머지 점수를 알겠어요. 뭐 신용도, 뭐 제품 디자인 등등 입찰 가격 알겠는데 마지막 항목이 100점 중에 20점짜리 아니 120점 중에 20점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후원이에요, 후원. 그러면 저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후원 금액을 많이 내겠다가 하면 뽑히는 거 아닙니까? 저 점수 많이 받고. 그러겠죠. 저런 평가 항목이 있었다 그래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요. 한 업체가 있는데 총 사업비 이 업체가 맡은 사업의 업체가 36억쯤 되는데 현금 3억에다 현물 3억 좀 넘게 해서 6억 7천을 후원했답니다. 그런데요. 3억 6천에서 6억 7천이면은 총 사업비 18%. 현금은 3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조국 전 행정관께 그것은 조직이가요. 정작 대회 준비보다 이런 후원 같은데 이런데 더 신경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매우 중대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1,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이거 일본에서 한 거는 4,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알려지기는 조직이 운영 비용을 700억 넘게 썼다고 나오지 않아요? 예, 거의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를 썼던 거기 예. 때문에 굳이 후원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130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과 뭐 해명도 좀 있어요. 그거 화면 좀 흘려보겠습니다. 뭐 영수증 발행, 사용자 불명인데 조직위는 영수증 발급 대신 마스코트 사용 및 잼버리 이름으로 홍보할 권한. 이게 영수증의 대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저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자고 저런 거 대체한다는 게 말이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 사인 간에 저렇게 하지 않는 상황인데 예. 국가가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후원 평가가 20점이니까 낙찰 기준에 사실은 굉장히 그게 수도 중요하죠. 있어요, 이게.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텐트 후원사 같은 경우 텐트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고 얘기했던 그 그렇습니다. 문제였었는데 여기 보면 후원 금액의 최소 금액이 3억 6,50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이런 것들은 70%밖에 책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여도 현물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그러니까 현찰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사도 아니고 왜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예산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근데 실제로 벌어진 걸 보면 화장실도 매우 부족했고. 예. 그 화장실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위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숫자가 매우 적었고 청소도 안 됐고요. 화장실 양도 적었고 설치할 양도 못 채웠어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라고 해서 국가계약법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얻어야 될 이익들 자체가 예를 들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예. 또 하나는 이게 어디로 갔나도 확인해 봐야 돼요. 후원금 받았으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 또 일부에서는 이거 제3자 뇌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활용하는 정부 행사에 130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하든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예. 국정조사를 밝히든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니까요. 뭐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이 행사의 실패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벌어진 어떤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 예. 같은 경우도 밝혀야 된다. 만약에 이 뒤에 것도 큰 의혹이라면 거의 제가 볼 때
부실 덩어리 잼버리 대회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치화에도 첫 주제로 잼버리 관련된 문제점, 부지에 관련된 문제점, 운영에 관련 문제점, 그리고 또 후원금 얘기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거요. 지금 국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다 해명할 정도로 내놓지 못한다면요. 의혹 제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사자분들 뭔가 설명 또는 해명의 준비를,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이건 뭘까요? 왕의 DNA가 그러면 왕은 DNA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누가 왕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뒤에 사진 뭐 무슨 담임 선생님께라는 편지 같은 게 보여요. 일단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뭔가 폭로하는 또는 알리는 이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달라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의 절정은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받아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을 하지 말라? 왕의 DNA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좀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지난해에요. 교육부에 근무를 한다는 어떤 5급 사무관이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본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 무슨 편지를 보냈대요. 일단 편지를. 근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시 명령보다는 권유 부탁 사용. 뭐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서 왕자에게 말하듯이 해도 알아듣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기면 자존감이 오른다. 그럼 뭐 시키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하얀 종이에 나와 있는 9개 항목이었다 그래요. 그 내용인데요.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 절대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편을 들어달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상대 아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칭찬은 과장해서 하라. 사과는 아주 진지하게. 선생님이 아이한테 사과할 일이 많습니까? 칭찬은 과장해서 해달라. 근데요, 이 사무관이요, 이런 편지를 담임 선생님이 보냈는데 결국은 담임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해갖고 그 교사가 직위해제가 됐답니다. 일단 장윤성 기자. 이런 요구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보셨어요? 전 처음 봅니다. 왕의 DNA는 진짜 이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거는?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저희 클 때는 형제들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집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거든요. 물론 다들 귀한 집 다 자식이에요. 귀한 집 자식들이고 또 엄마들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전전긍긍하고. 뭐 그건 알겠죠. 국도 가는 건 알겠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는 엄마들이 제일 많아요. 회사 생활 하다가. 왜냐하면 그때 케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식을 넘는 도가 지나친 학부모 갑질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아까 들어요. 왕의 DNA도 하이라이트인데 아까 다른 아이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 편을 들어달라 일방적으로 들어. 그러면은 다른 아이도 귀한 집 자식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학교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뭐 교권 이게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학부모의 개입.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개입이 과도하고 지나쳐서 교육 현장에서 이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서희초 교사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놀라운데요,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소식에서 주목받는 게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 같다고 했는데 왕의 DNA에 있어요. 왕의 DNA. 근데 이 표현이요. 저 편지를 보낸 저 학부모가 본인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 있었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설 연구소 홍보하는데 그 웹툰이 있었는데 거기에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무슨 뭐 빨간 책 구구절절 하는데 사람은 서로 다르다 뭐 하면서 왕의 DNA를 가진 아이가 있다. 근데 힘으로 찍어 눌러서는 버섯을 못 고친다. 뭐 이런 웹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혹시 착안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렇답니다 지금요. 윤석 대변인.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학부모가요.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걸 또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 갑질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육부의 사무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가 할 수 있다 뭐 이겁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런 힘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따라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는 상황이? 그냥 갑질이죠. 뭐 아이가 왕의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본인은 한 태상왕 전화 정도 되겠죠. 그럼 아이는 무슨 동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실망을 했어요. 일단 예.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교사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이분이 다른 부서단이 교육부다. 교육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역으로 예. 지금 그 환경을 저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거잖아요. 오. 그럼 우리나라 교육부는 뭐 하는 데냐? 어떤 분들로 지금 교육부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교육부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의 개인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예. 교육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교육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소위 고위 예. 공무원대로 하는 분들의 인식,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교육부 장관께서 제대로 좀 이것을 징계도 하고 바로잡아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윤석 대변인 약간 궁금한 지점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학부모가 그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직위해제가 됐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걸 관할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교육청은 파악을 하거나 감안을 안 한 겁니까? 일단 그 직위 해제되는 과정이 지난번 어떤 웹툰 작가의 어떤 자녀 문제에서도 했지만 이게 신고가 되는 순간 뭐 기소가 되는 순간 그냥 직위 해제,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결과는 따지지 않고 직위 해제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단 담임을 할 수 없고 교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멈춰버린 그 거잖아요, 과정이고, 그냥. 교육청에서도 아니 교육부 사무관이 찍어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선생님은 어떻게 본인을 도와줄 만한 곳도 찾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오늘 이런 폭로까지 나오고 그 후임 교사한테까지도 갑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이 담임 선생님, 이 교사분은요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거의 이거 신고한 사람은 거의 무고 수준이 돼버린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후임 담임 얘기했는데 후임 담임한테도 뭐 보내고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또 똑같은 걸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 해제 당하시고 복직하신 그분에게 행했던 갑질 수준을 거의 후임 교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달라, 똑같이 해달라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노조에서도 들고 나온 게 분명히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임 교사에게 한 거다 이거는 직위 해제됐던 그분이 아니라 후임 교사에게 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했던 만큼 이 후임 교사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갑질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있습니까? 그 아까 뭐 나왔던 그런 왕의 DNA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처한 굉장히 약한 지위를 가지고 이 사무관이 갑질을 한 모양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쉽게 직위 해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한테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직위 해제부터 되고 나서 나중에 복권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학부모가 하는 갑질에 더더욱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남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의 DNA, 저 말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글쎄요, 왕을 저렇게 길렀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마 왕을 기를 때 저런 식으로 기르면 절대 왕 안 될 것 아니 같거든요. 왕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왕자에게 말하듯 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받는 걸로 역사 교육을 조금만 해봐도 아는 텐데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분이 나서서 우리 아들은 사실 왕처럼 대해주세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신은 선생님이고 우리 아들은 왕이니까 우리 아들 눈치, 우리 자식 눈치 좀 보면서 왕 대우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저런 식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그 인과응보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직위 해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공무원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공무원분 뭐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교육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들여다보겠죠? 거기서 뭐 있으면 어필을 하세요. 거기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뭐 따져볼 거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도 뭐 다뤄졌습니다. 기사로 많이 봐요. 다음은요. 얼마 전에 사실은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어떤 수해 관련 실종자 수색 중에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는 군 당국의 조사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요.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연 진실 게임이 됐어요. 이게 진실 게임이 될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보면 되는 건데 글쎄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수사단장. 지금 박정훈 대령 뭐 이름 나와 있는데요. 뭐 조사를 뭐 거부한다, 뭐 항명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조사 거부를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오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자, 지금 이 해병대 이 수사단장과 지금 전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국방부가 뭔가 다투는 진실 게임을 다투는 상황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국방부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차관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어제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차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의 계급 성명을 걸고 입장을 말씀드렸는데도 그와 다른 보도를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니 문자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구두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상에서 사단장 빼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뭘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에 방문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제가 문자를 발송한 리스트까지 통신국에서 떼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음을 많은 기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문자를 받는지 스스로 더 정확하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보강 증거를 내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그 증거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병은 고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수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7월 30일 최근입니다. 8월 2일까지 요 시간인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아까 수사단장 나왔죠. 그 수사단장이 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언론 브리핑 자료도 만들었다고 해요. 7월 30일. 그리고 이게 국가안보실에 전달이 됐다. 그러면 내용이 전달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7월 30일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별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루 지난 7월 31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1시간 전에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요. 국방장관이
이 보고서 그리고 경찰 이첩,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잖아요. 경찰 이첩하는 거, 경찰로 넘기는 거를 보류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조금 더 지나서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서 경찰을 이첩을 합니다. 그 수사단이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가 다시 경찰로 간 이 보고서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집단 항명이라면서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들었던 내용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김정욱 전 행정관.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도들 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결국에 해병대 사단장을 그 최상병이 속했던 그 사단장을 과실 대상자의 수사단장은 넣은 걸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는 거기까지 놓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 핵심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해라. 아래 실무자가 과실을 한 것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수사단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북 예천으로 해병대가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회의를 할 때 그 실종자를 수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단순 수해 복구로 그렇죠. 알고 간 건가요? 일반 복구 사업을 하러 갔던 거고 그러니까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내용이 뭐냐면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카톡인지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간이 확인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그 최상병이 예를 들면 사망하기 2시간 전에. 근데 그걸 또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명복이 없이 예를 들면 했다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식적이라면 그걸 다 파악을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과실이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 이첩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로 넘기는 거죠.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통보서라 그래가지고 죄명을 다 적시하게 돼 있어요. 훈령에. 그러면 법률과 훈령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거고 훈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결재가 다 난사항이에요. 그것도 이행을 했는데 갑자기 항명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대로 했고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이첩을 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한테 결재받은 것이 국가안보실로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보다 더 상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혹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닙니까? 이건 확인되는 거잖아요. 결재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첩을 갖다가 이첩한 거 갖다 또 도로 가지고 왔어요 문서를 또 그 경북 경찰청에 가서 말도 안 돼요. 전 예를 들면 이첩한 사항들을 가져오게 되면 또 근거 조항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정조사 내용이 따박따박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결정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능가할 만한 결재 라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미스테리한 거죠. 그렇다면 왜 적어도 사단장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법대로 했으면. 전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 윤석 대변인 이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바로 수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관할하고 수사 관할 이게 법적으로 불비해서 이 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이첩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보고서라고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또. 처음부터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경찰은 그냥 그대로 뭐 봤을 거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도 이제 이 법이 통과될 때도 검사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법이 그냥 시행이 됐어요. 일단 재판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해병대 내부에서 초급 간부까지만 징계를 넣느냐, 그 위까지 넣느냐. 사단장, 그 위는 사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단장 하는 얘기는 전 수사단장이죠. 하는 얘기는 그거 관련해서 본인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진상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중요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밝히는 것에 대한 또 의혹도 있을 테니까 국방부에서 적어도 지금 장관의 결재가
이 번복이 된 셈이 됐으니까. 일단 났고 또 장관이 다시 또 보류 지시가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국방부에서 이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 고인이 된 최상병의 조부의 편지가 있습니다. 뭐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화면 좀 보시죠. 뭐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진상 파악될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박 전 단장, 수사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 전 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 억장이 묻었다. 아니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지금요. 본인의 가족을 잃은 것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밝혀다는 문제도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유성 기자. 네. 근데 지금 이게 진실공방처럼 비추는 게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은 뭘 빼라. 이거 왜 아깝다. 뭘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국방부 쪽은 아니 뭐 사단장이고 뭐고 빼라 마라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언론 발표가 연기되고 경찰 입법도 이게 들어가고 뭐 보류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많은 분들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그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반드시 유족 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족들을 상대로 지난달 28일에 결과를 설명을 했어요. 아, 본인이 파악한 바가 이렇습니다라는 그렇죠. 설명을 했다는 조사를 거죠? 해보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간부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 당국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 군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은 민간 그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터이니 사법기관에서 하게 될 터이니 그걸 좀 지켜보십시오라고 7월 28일 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있다가 30일 날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에게도 그렇죠. 보고를 한 거예요. 장관 보고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일 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수사 보고를 했으니 이걸 가지고 경찰 당국에서 더 상세하게 좀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넘긴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 그다음에 혐의 내용 이걸 빼라.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지금 그 박대령 측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박대령 측은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거부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나는 못 받겠다. 군 검찰단에서 하는 조사는 안 받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난 9일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 그 보고서. 그렇죠. 그 보고서. 이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일체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도로 돌려보내라. 이첩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사단장에 대해서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죄, 뭐 직권남용, 비밀 누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즉각 보류해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주장을 국가인권위원회 그 군인권보호관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직 군인입니다. 현직 군인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살이에요. 최상병이 세상에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강물바닥에 수색을 하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군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니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뭐 항명, 뭐 수계, 뭐 집단항명 수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중간에 아까 날짜 보면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또 이 전 수사단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약간 진실공방처럼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장께 이거요. 자꾸 이거 내용 길어지면 이거 정부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너무 열을 올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자체 조사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종섭 장관이 그 이첩 보류 결정을 뒤집었던 것은 국가안보실이 그 수사자 뭐 보고서 안건 같은 것들을 받아본 시점 바로 직후거든요.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오비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고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최상병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것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꼭 하겠다라는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는 경찰에 넘어갔고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칫 고집을 부리다가는 저는 오비락격으로 없는 죄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저는 진행을 하고 이 어떤 의혹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저는 속도가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약간 이 주제도요. 이거는 글쎄요. 뭐 정확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보시죠. 뒤에 화면은 누군지 알겠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인데 키워드가 무지의 폭로인데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수사가 뭐 검찰의 압박, 회유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을 바꾼 거냐, 약간 이런 강력한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때리고 고문하지 않죠. 대신에 허위 자백을 할 수 있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심리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고문 방법인데 실제 경험한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알아야 될 사실들인데 그걸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무지의 폭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문 알겠는데 맨 마지막에 무지의 폭로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를 허위 자백으로 단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의 DNA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자백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뭘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심리적 고문이라는 걸 얘기했다가 뒤에 무지의 폭로. 모른다. 이화영 부지사가 뭘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뭘 모르는 거냐? 제 생각이 이건 거죠. 본인이 그렇게 진술할 경우에 당과 또 뭐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서 지금 저 말을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심각한 거다. 이걸 돌려 말한 거죠. 그렇죠. 돌려 말했는데 본인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 무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르겠습니다. 무지의 폭로라는 게 사실 저것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오늘 꺼내서 많은 분들이 무지의 폭로? 약간 귀를 잡는 표현이었는데 명확한 의미는 뭐 본인은 알겠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일단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진짜 공방이 뭐 최근 한 2주 이상만 왔던 공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 출석했고 당시에 변호인도 있었는데 그 변호인과 관련해서 뭐 설전에 파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했던 어떤 의견서가 있었어요. 의견서. 그 변호인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의견서. 근데 의견서 내용이 다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예요. 여기도 이 의견서의 골자는 뭐냐면요. 역시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를 하기 위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냐면 저 3가지입니다. 이재명 사건 2심의 재판부를 로비했다. 그리고 후원금 냈다. 그리고 이해찬 등 이재명 돕는 조직에 비용됐다. 이거를 내가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협박과 회유를 해서 진술이 받게 된 거다. 이 취지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저 3가지 내용이요. 김성태 전 회장 협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넘어갔다는 건데 그럼 3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폭로 대상과 협박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예. 그래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었죠. 첫 번째 건 아니에요. 예. 2심 재판부에 로비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진술 조서 내용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협박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라서 그 사람이 협박 받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야 회유되고 협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변호인의 말은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회유 협박 대상이 그러니까 됩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그 김용민 의원이 아마 무지의 폭로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사실로 오인해서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세 가지 내용도 사실이 아닌데 이걸 사실로 착각해서 회유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부인 탄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 탄원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기간 10개월 동안 독방에 있으면서 예.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예를 들면 압박을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예. 이렇게 예를 들면 부인은 탄원서를 얘기한 거고 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부인과 변호사 측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플리바게닝에 대한 어떤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은 뭐냐?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는 뇌물죄를 예. 정치자금법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좀 형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형량이 낮춰준다. 예, 그런 내용과 관련된 플리바게닝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플리바게닝에 변호사 측이 오염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술 조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면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세한 변화가 있다. 법원에다가.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변호사 물어보죠. 미세한 변화가 뭡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요청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 2019년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 즉흥적으로 북한 대표단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즉흥적으로 물어봤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인 건지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요. 이 지난 8일 변호인이 냈다는 의견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청을 했고 보고를 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진술을 바꾼 이유는 이 세 가지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즉흥적으로 얘기했고 김성태에게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당신이 북한하고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냥 사전 보고했다라고 지금 보고했다. 언론 보도에만 나오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문서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문서상에서 예를 들면 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뭐냐는 거죠. 변호사 그러면. 대납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 변호사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가 이후에 아예 싹 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그 변호인들이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명에게 낸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후원금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변호사를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해찬 전 대표 얘기까지 나오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소위 이해찬 계로 불리던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화영 이 전 부지사가 뇌물죄인데 쌍방으로부터 뇌물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그 뇌물의 일부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들인 거죠. 전 그래서 변호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윤성 기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폭로와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해서 폭로를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한 거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 사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착종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도 보도할 때 어떤 때 막 헷갈려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김영태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이걸 된 얘기를 겁니까? 하셨다는 겁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본인이 올 1월 달에 이 재판에 결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소장이 딱 한 줄이더라. 뭐냐면 쌍방울을 돕는다면서 뇌물을 받았다. 누가? 이화영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카드를 뭐 어떻게 받아서 누가 뭐 쓰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뇌물이라면 핵심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은 그럴 수 있는데 경기도와 이재명은 무슨 관계냐, 해명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800만 불이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가라는 거고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건데, 그런데 공소장에 경기도 스마트팜 뭐 대북 지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0만 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공소장을 변경해라.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넣어라.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북한에 줬으면 제3자 뇌물죄가 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 내용을 왜 얘기를 했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본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어쨌든 그런 사달이 났다. 이제 이런 설명은 하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김영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뭐 다양한 뭐 받은 것 같아요. 뭐 카드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앞서 말씀하신 뭐 재판부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가, 뭐 로비 뭐 이런 이재명 등등 대표에게 뭐 후원금을 줬다라든가, 뭐 이해찬 대표 무슨 사무실 비용을 대납했다라든가, 뭐 조직비용을 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과거에 이게 전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이 좀 필요한데, 여하튼 뭐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까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나가야 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를 정자법으로 바꿔서 10월 달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일종의 뭐 내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이게 유지하는 게 변호인으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임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납득은 안 되는데, 사실 재판부에다 그 정도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그건 뭐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저기 김재섭 위원장. 그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회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될 텐데. 본인은 그게 허위라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협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화영 본인은 이거에 회유가 안 됐겠죠. 명백하게 거짓말이니까. 그럼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무지의 폭로입니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예요. 없는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회유가 될지가 않을 거고요. 없는 사실이 아니면 회유 대상이 안 되죠. 아예. 아니면 회유가 됐다면 이거는 실제로 있던 사실이죠. 만약에 회유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있는 사실이면 당연히 불리한 거고요. 회유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회유가 안 된 상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진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설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여기서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마저 안 들었어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윤석 대변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이화영 씨의 진실 자백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씨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직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데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말씀하시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본인은 지금 1년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자, 가장 가까운 배우자마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본인의 막 변호인을 막 해임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변호인이라고 들어온 김영태 전 민변 회장이
재판부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하고 뭐 나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예, 예. 재판 중에.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세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될 정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피고인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변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호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립무원이에요. 오죽하면 나 혼자 나가겠다 변호인 예. 없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요.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이나 해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임은 안 돼요.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그 얘기 제가 질문만 하나 딱 드릴게요. 네네. 근데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상관없다고요. 법적으로는요. 아니, 해임은 안 된다고요. 아니 개정 형사 선임은 소송- 가능한데 해임은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면 예. 당연히 당연히 선임에 해임도 할수 해당되는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알겠어요. 거냐면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부인은 왜 새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아까 했던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예를 들면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예. 과정에서 변호사가 오염된 것 같다라고 배우자는 근데 판단을 그 하고 오염된 있는 변호사를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 그건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 얘기를 상방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이 부인의 다르게 보고 있다. 상황을 다르게 그럼 보고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뭐가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뇌물죄가 아닌 다른 죄까지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다른 범죄까지 덮어쓸 수 있는 위험이 예. 있다라고 부인은 판단한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남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 그 내용인데요. 키워드 보시죠. 뭘 발표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통과가 될까? 그 남은 건 분란 이렇게 키워드가 돼 있는데 어제 발표 내용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입니다.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가장 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목을 받은 건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도부를 뽑는 룰을 바꾼 거잖아요. 그 화면 좀 그래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룰은요, 여러 주체들 들어가죠. 권리당원, 대의원, 여론조사, 일반당원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켰어요. 여론조사는 그대로 있는데 퍼센트가 늘어났고요. 권리당원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대의원은 비중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일반당원도 사라집니다. 아주 단순화시켰죠. 권리당원이 막강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근데요, 장윤선 기자, 사실은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는 민주당의 대의원은 비명계가 다수고 많고 그리고 권리당원은 이재명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저 룰 개정은 이른바 친명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계를 위한 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 교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 예. 16,000명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 이 16,000명이 다 비명계냐? 그거는 아니, 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다 않으나 확인하기는 비명계라는 게 어려울 아니라 것 같고. 다수가 비명계냐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왜 그런 로직을 언론들이 이제 적용해서 쓰냐면 예.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 유지해오던 이른바 민주당의 뼈대 같은 조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송영길 돈봉투 논란 때문에 마치 이 대의원들이 무슨 돈봉투나 받으면서 정치 건달처럼 왔다 갔다 예.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 당은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대의원 제도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2008년도에는 예. 한 2만 8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촛불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 일반 당원 포함해서 250만 그리고 권리당원은 120만.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권리당원이 그럼 주로 언제 들어왔냐? 촛불혁명 이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권리당원 숫자 중에는 친명이 많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급한 혁신 사안이 아닌데 왜 이걸 지금 예. 여기다 꺼내놓고 당을 논란의 한 복판으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 궁금한 거는 일반 당원 5%는 왜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당비를 안 내는 당원이 일반 당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전까지는 줬는데 굳이 그걸 없앤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5%의 비중을 줄인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사실은 대의원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혁신위가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수가 한 100배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획반도 굉장히 확정되어 있고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고 고루 분포됐으니까 더 이상 대의원은 사실은 약간 보정하는 효과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요, 김종욱 전의정과 어제 혁신위가 내놓은 자료도 들어있었어요. 영남에서는요 거의 1% 몇 퍼센트 안 되는 당원만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고르니까 대의원제를 없애도 된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내부에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혁신위는 대의원제도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건 다시 의원총회에 올라가가지고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확정하는 아닙니다. 저는 문제는 소위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셔야 돼요.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돈봉투가 오가는 핵심은 어디입니까? 대의원들입니다, 주로. 그럼 이 대의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위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명하게 민주당은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실제로 지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 차원에서는. 예. 그렇다면 권리당원에게 70%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서 당의 정체성을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자라고 혁신위는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설명이 전국 기반이 확장돼서 그런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근데 전국 기반 확장 안 됐잖아요. 영남 쪽에서. 확장되지 않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혁신위 차원에서는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제안을 내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여러 얘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친명으로 간주가 요즘에 되죠. 근데 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힘당이 대의원의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힘당은 그런 채로 이제 권리당원의 당원들의 투표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정광훈과 같은 사람의 입김이 최고위원을 뽑거나 당대표를 뽑는데 좌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향도 있고요. 서영교 의원이 대의원제를 없앤 거에 대해서 권리당원의 힘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에 왜 전광훈 목사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책임당원이에요. 전혀 그렇죠.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를 뿐더러 저희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아요. 서영교 의원이 저희 당 사정을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원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당권 12월 28일 이재명 대표 지난해 8월 28일에 되고 임기 8개월 남기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면 12월 28일 이전에 이 대표 유고 상황이 오면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친명이 당권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바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간 김재우 한 1분 좀 있어요. 그 앞서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게 이번 혁신안 중에 핵심적인 하나고 그 다음은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공천과 관련돼서 현역 의원들을 뭐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주겠다, 원로 정치인들 출마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앞서 뭐 비대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안 서는 게 본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역들 중에. 너무 현역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 사람을 공천 줄 자리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있었고 현역들 밀어내고 본인 사람 공천하겠다라는 게 저는 혁신위 안에 좀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발표는 됐고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계파 갈등처럼 좀 비춰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